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TV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귀국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카자흐스탄에서 훈장을 받기로 했는데 하루 전에 훈장이 취소되는 외교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4.3 보선에 놀란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손잡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안건 처리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좌파 정권이 20년 집권 음모를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종편 패널계의 대스타였던 황태순 TV 대표이신 황태순 박사님을 모시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전국 현안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 박사님, 황 대표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입니다. 오늘 제 평상시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고영신 교수님, 고영신 선배님과 몇 년 만에 몇 년 만입니다. 몇 년 만이죠. 저희가 2014, 2015, 2016, 2017년 초까지 당시 이제 뭐 특정 어디 뭐 MBN이다 어디다 해서 그 일주일에 보통 2번, 3번씩 만나 뵙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평계를 그래도 누볐죠. 같이. 그래서 고 교수님하고 늘 만나고 사실은 보면은 매주 뭐 그 당시 MBN 뉴스와이드 같은 경우는 매주 그렇죠. 2번, 3번 또 다른 데가 그 일주일이면 보통 한 7, 8번을 갖다 고 교수님이랑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면 고 교수님이나 그러니까 내가 고 교수님인가 모를 지경이었는데 무려 지금 2년하고도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우리 고 교수님과 한번 손을 맞춰봅니다. 진짜 우리 황태순 대표님 정말 저하고는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정말 뭐 뉴스와이드뿐만 아니라 여러 프로에서 같이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호흡이 척척 맞아가지고 고황 두 분이 이렇게 콤비를 이룰 정도로 잘 맞았는데 네. 그런데 예. 이 황태순 대표가 종편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저는 그나마 조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황태순 어디 아픈가? 뭐 이렇게 좀 정부를 씹더니 정부 측에서 이렇게 달래니라고 따뜻한 자리 데려간 거 아닌가? 왜 갑자기 사라졌느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따뜻한 자리로 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지금 뭐 이 종편에서 퇴출당한 뒤에 황태순 TV 여기 해방부에서 지금 열심히 뭐 이렇게 활동을 하셔갖고 아마 황태순 TV가 빅3로 지금 진입하는 중이죠. 그 정도는 아니고요. 구독자 수가 거의 20만 육박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 무슨 이유로 그렇게 밑보였습니까? 뭐 그거야 우리 고 교수님들 밑보인 건 마찬가지죠, 사실은. 근데 보면은 이렇습니다. 뭐 요번 뭐 결과적으로 제가 그 당시 2017년 3월 31일 날 박근혜 당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던 날 KBS 라디오를 끝으로 방송에서 퇴출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단계적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그야말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다 했던 17년 3월 10일부터 방송사마다 차곡차곡 가더니 그렇게 됐는데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때 제가 이런저런 얘기해봐야 이 친구가 무슨 헛소리 하나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2년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고 교수님도 이사로 계셨던 KBS 사장 바꾸기 위해서 이들이 무슨 짓을 했던지 또 MBC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던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2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야말로 뭐 지상파는 물론이거니와 뭐 종편 그러다 상당수의 이른바 신문들조차도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심지어는 땡문 뉴스다 하는 얘기 나올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나 우리 고 교수님 같이 이 정권 실세들의 눈밖에 난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흔히 옛날 가리방 긁는다 그러죠. 마치 예전에 무슨 지하 운동하듯이 이렇게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고 교수님 참 보면 저 어렵게 고영신 TV 출범하셨는데
조금 후발주자입니다. 저보다는. 한참 후발주자죠.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예, 아마 우리 고 교수님 계속 뭐 정론직필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고 교수님의 이 고영신 TV가 머지않아 10만, 20만, 30만 해갖고 그야말로 우리 사회 우리 고 교수님 저는 중도에서 약간 보수고 우리 고 교수님 중도에서 약간 건전 약간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전한 중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고영신 TV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쨌든 뭐 논의의 이야기를 좀 한참 했습니다만은 오늘 또 네. 또 이렇게 잘못한 일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뭐 이 유튜브계도 손본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겁이 나기는 납니다. 황 박사야 그래도 자리라도 잡았지만 이제는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데 겁이 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겁난다고 할 말 못 알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얘기할 때는 뭐 다른 유튜버가 문재인 이러지 마시고 문재인 대통령 각하, 문재인 대통령 각하 이렇게 하시든지. 저는 예. 품격을 유지하기로 이 잘하셨습니다. 시청자들한테 아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그렇죠. 애우는 다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것이 그게 언론의 정도가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고 네. 뭐 앞서도 잠깐 네.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카자흐스탄에 가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 뒤에 원래 그 카자흐스탄에서는 가장 큰 훈장이 뭐 이름도 이상한 훈장이던데 네, 이름이 되게 복잡해요. 그 도스특 훈장이라고 그런 게 있었던 네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국제 평화에 기여한 분 이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카자흐스탄은 가장 큰 훈장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아마 무궁화 대훈장. 무궁화 대훈장입니다. 그 훈장을 받기로 했는데 하루 전에 취소를 해버렸고 네. 또 기자들한테는 바로 3시간 전에 예. 이거 취소됐다고 고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외교적 망신이고 외교적 망신을 당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한 것도 물론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당한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경화 장관 문책해야 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문책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무궁화 대훈장에 버금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신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가이 돼 있고 대미를 장식하는 거지. 카자흐스탄에서 무궁화 대훈장. 그러니까 이번에 간 세 나라 중에서 카자흐스탄이 제일 큽니다. 제일 큰 나라죠. 제일 큰 경제력이 중앙아시아 한 70%를 차지하는 그렇죠. 나라입니다. 지금 이른바 5개 탄 중에서 카자흐스탄이 그 5개 탄의 70%의 GDP를 갖다가 자랑하는 나라고 과거에는 핵무기도 갖고 있던 나라죠. 물론 그렇죠. 비교자 맞죠. 근데 이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 현재 낯익은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은 나자르바예프라고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었죠. 나자르바예프라고 이 사람은 91년 카자흐스탄이 이제 러시아하고 옛날 소련이 붕괴되면 나왔을 때 그때부터 대통령을 무려 28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양반이 카자흐 공화국의 당 서기를 맡은 걸까지 따지면 올해로 딱 30년을 집권하고 있는데 30년 장기 집권은 장기 집권하는데 이 양반이 이번 3월 19일인가 3월 중하순경에 갑자기 돌연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보궐선거 6월달에 있습니다. 네, 6월에 있죠. 6월달에 있으면 이번에 지금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그 대통령 엄밀하게 얘기하면 상원 의장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권한 대행이에요. 네, 그렇죠. 권한 대행이죠. 그러니까 조만간 대통령이 6월달에 새로 뽑히는데 대통령 나오는 사람이 이번에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그 상원의장 권한대행과 나자르바예프의 딸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치열한 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저간의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외교부에서는 응당 보면은 여기에 맞게 거기에 맞게 조정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 고 교수님 기억나시죠?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체코 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교부에서 체코슬로바키아 간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없어진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갈 때 브루나이 국왕하고 건배했습니다. 브루나이는 참고로 술을 먹지 않는 회교국. 회교국가죠. 거기다 말레이시아에 가서 뭐 했습니까? 또 인사말을. 마하티르 총리 만나고 뭐 했습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여기 이제 고 교수님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아니지 고 교수님이 저거야 마하티르 총리야. 제가 문재인 대통령인데 일본말로 해버렸네. 건니치와 이렇게 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뭡니까?
자,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제대로 못 챙기는 것, 그건 응당 혹은 혼내야 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고 교수님 말씀대로 문재인 개인이 간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간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모욕당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먹칠당한 겁니다. 아, 그렇죠.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네. 관계가 가지고. 장관이 져야 져야죠. 하고 지금 외교적 망신, 외교적 결례를 당한 게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외교 자체가 없죠. 무슨 그런 의전뿐만 아니라 4강 외교 자체도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강경화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YS가 있었다면 어째 이런 일이 바로 자르죠. 바로 잘랐을 겁니다. 바로 자릅니다. 그리고 뭐 아다시피 이런 외교적인 그런 대통령 방문이라든가 네.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루 전에 취소를 했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쪽에서 이야기한 대로 네. 무슨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또 뭐 임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줄 수 없다는 건 하나의 명분이고 뭔가 말 못할 네. 학구에서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협상을 하다가 뭐가 깨졌다든지 네. 에이 뭐 줄락 했는데 아이 주지 마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면 오늘 되게 뭐 그런데 가면은 이제 또 우리가 뭐 선물 선물을 돌다리를 줘야죠. 가지고 가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뭐 무슨 경제 지원이라든가 또 무슨 협력 문제 이런 역시 것들이 아닌가 우리 하는 고 생각도 들어요. 우리 고 교수님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저희가 국회 보좌관 할 때 펄펄 날던 대한민국 그 당시에 날카롭기 짝이 없는 경향신문의 최고 에이스 정치부 기자였고 그야말로 보시는 눈이 남다릅니다. 자 보세요.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이제 카자흐스탄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예. 저 오늘 오전에 나왔던 그냥 이 신문에는 안 나옵니다. 이 인터넷 찾아보셔야 나오는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자르바예프 거기 보면 초대 대통령이 나와요. 예.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저녁에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굉장히 뜬금없이 문재인 대통령, 우리 카자흐는 사막입니다. 네. 저 한국에서는 UAE의 바라카, 바카란가요, 바라카인가 이름도 왔다 갔다. UAE 원전. 그 사막에 지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전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순간적으로 당한 거예요. 자, 문재인 그런 대통령 것 같아요. 탈원전을 얘기했고 심지어 뭐 우리 고 교수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UAE에 지금 옛날 이명박 대통령 때 사인해서 건설해서 이제 이 원전은요 실제 건설하는 건 큰 돈이 안 된답니다. 예. 원전하고 유지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 그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알짜입니다. 그게 알짜인데 지금 보면 UAE에서 야 대한민국 너희 앞으로 보면 너 탈원전한다니까 너희들이 이거 제대로 일반 유지 보수 운영할 능력이 있어? 야, 지금 이거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나온 거 아니에요? 제기하고 야 너희 당초 계약할 때는 건설 및 유지 보수를 턴키로 했는데 이거 분리할 움직임이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지금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직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가 실세 중에 실세 아닙니다. 아니, 사실-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 나자르바예프가 다 하고 있는 다 거예요. 하고 있고 지금 자기가 자기 딸한테 지금 대통령이 좀 물려주고 싶어서 너무 오래 해서 이제 딸한테 주려고 그런 거예요. 또 전립선 암이랍니다. 예, 지금 설에 의하면 예, 전립선 암이란 그렇구만. 설도 있고 하니까 무슨 나이는 그리 많지 않아요. 40년생이에요. 나자르바예프가. 그러니까 78이죠. 79이죠 우리나라로. 많죠. 아니 그래도 그 30년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그 전립선 암 징후가 발견돼갖고 딸한테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푸틴식으로 쇼를 하는 건데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딱 얘기했을 때 자 우리 고 교수님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런 얘기가 사실 그런 거는 사실 외교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차원에서 미 사실 충분히 조율이 돼야 됩니다. 아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고 교수님 아시겠으면 5개 탄 나라 우즈벡, 카자흐,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등 뭡니까? 대규모 사업은 뭐가 들어가죠? 반드시 뒤에? 킥백. 예. 뇌물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킥백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당연히 돈을 요구하게 되어 있죠. 그런 나라들은 특히 그렇죠. 정치적 부패가 뭐 보통이 아니지 뭐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예전에 우리 고 교수님 그때 하실 때 아시지 않습니까?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공이 이르러서 보면 외국에서 대규모 차관 들어오거나 대규모 사업 들어오거나 하면
심지어 서울 지하철 예. 일본 자본으로 들어올 때 킥백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 선거 비용 쓰고 아마 보면 제 딱 느낌에 고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역시 우리 고영신 기자가 눈이 밝다. 글쎄, 바로 뭐가 안 맞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외관상 나온 것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안 되시죠. 대선이 6월에 있었다는 것이 무슨 모르는 일정도 아니고, 네. 권한대행이 왜 못 줍니까? 권한대행이라도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줬다. 나자르바예프는 이미 3월 19일인가 그만두었으니까 예. 다 알고 있었고 한 달 전에. 자, 고 교수님, 바로 야마는 야마는 일본 말입니다만 기자들 쓰는 말이에요. 야마는 바로 제 짐작입니다. 킥백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미션. 예,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커미션이라고. 밑으로 돈 주는 거. 서울대 영문학과를 나와갖고 무슨 킥백을 찍고 오는데 쉬운 말로 커미션이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나자르바예프가 그런 얘기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버벅대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사전에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을 갖다가 벌거벗은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갖다가 그러니까요. 벌거벗은 임금님 만든 외교부 관리들, 다음에 외교부 장관, 청와대 의전팀 그야말로 다 석고대죄야 됩니다. 나는 정말 아쉬운 것은 이번에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죠. 실권자가 황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화학 발전소를 질라겠는데 이건 환경 문제 때문에 안 되겠다. 네. 원전을 지금 많이 지을 생각인데 한국이 원전의 최고 기술을 갖고 있고 아랍에미리트도 지금 진출해 있으니까 좀 협력을 하자. 이럴 때는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그런데 지금 무슨 탈원전입니까? 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중에 제일 잘못된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과 똑같은 정도로 잘못된 게 이 탈원전이라고 보는데. 네. 여기서 잠깐만. 거기다가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얘기하면 미리 조율이 돼서 이번 6월 달에 선거가 있으시다면서요. 선거에는 아무래도 좀 돈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구두라도 약속을 해줬어요. 해줬어요. 그리고 그건 대통령이 안 해도 장관들이 해야지. 장관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만 했으면 되는 거고 우리 국익상으로 볼 때는 만약 이 카자흐스탄 같은데 원전을 진출했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국익을 가져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좀 커미션은 그건 국제 관례입니다. 관례입니다. 전투기를 사와도 그 커미션 다 주고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커미션을 주고 원전을 건설해야 하는데 저희가 탈원전 주장하고 있는데 됩니까? 가서 그 비즈니스가 돼야죠.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그게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쿡 쪼는 거예요. 당황해갖고 얼렁뚱땅하니까 치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근데 우리 황 박사가 새로운 정보를 갖고 오니까 이제 제가 딱 이게 느낌이 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면 흔히 얘기해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수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보면 소주성이라고 그러죠. 소득 주도 성장. 이것 때문에 보면 결과적으로 그야말로 오히려 보면은 지금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이 25.1%입니다. 그야말로 사회 양극 현상은 더 극심해지고 있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야말로 어렵사리 우리가 반세기 가까이 쌓아왔던 원전과 관련된 모든 산업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좀 최근에 이번에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청와대 넣으니까 탈원전 정책 답은 간단해요. 대체 에너지로 한 30%가 채우겠다. 자, 탈석탄하고 탈원전하고 어떻게 30몇 %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전 가동을 중단해버리고 건설하려는 거 6기도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건설 취소를 했는데 한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공기업이고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공기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연간 몇 조씩 이익이 났는데 지난해 2017년에 비해서 4조인가 5조인가가 적자가 나버렸어요. 그만큼 말하자면 태양광이라든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전력을 사오다 보니까 적자 공기업으로 지금 전락해 버렸다니까. 그래서 지금 강원 산불도 뭡니까 전신주 개폐기 거기서 불이 튀어가지고 산불이 나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개폐기 관리를 누가 하냐? 한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 소홀히 말하자면 회사가 적자가 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산불까지 난 거예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좀 개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 생각해 보세요. 15만 4천 볼트가 흐르는 그 초고압 전류 밑에 보면 그 관련 개폐기인데
그거 가서 12년, 13년 됐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보면 몇 년만 돼도 교체해주고 보수해줘야 되는데 그거 할 돈이 없는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태양광은요. 이 사람 전기 만들면 그걸 다 한수원에서 사줘야 됩니다. 한전에서. 그러니까요. 고가로 사주다 보니까 적자가 뭐 2조가 적자가 3조 나는 날 거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유지 보수할 수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렇게 되는 거. 조만간 보세요. 우리 전기값 어마어마하게 오를 겁니다. 지금 한전이나 정부 측은 원유값이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었다가 근데 원유값 올라가고 그렇게 몇 조가 적자 날 수도 없는 그렇죠. 것이고 얼마 전에 작년이랑 기름값이 내려가지고 우리 자동차 그 기름값 다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전혀 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또 하나 딴 얘기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줄여서 민주당이라고 합니까? 더미당이라고 합니까? 민주당이라고 그러죠. 더민당은 아니고 어쨌든 민주당이 앞서 얘기한 대로 야 4당 이렇게 손을 잡고 야 3당이죠. 3당과 손을 잡고 공직선거법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걸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데 이 선거법 개정이 한국당한테 유리하다 그러면은 절대 그렇게 추진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한국당 유리할 일을 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이것도 지금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강행 처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1987년이죠. 우리가 헌법 개정한 게 이번 그 헌법이 그 이후 이런 선거법에 관한 게임의 룰이거든. 이 게임의 룰을 합의 없이 정당 간 합의 없이 고쳐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이 왜 이렇게 이 선거법 개정에 목을 맵니까? 저는 무슨 전략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지금 선거법은 사실은 나머지 군소 야당들을 갖다가 현혹하고 끌어들이기 위한 니께 불구하고 실제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가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공수처 신설, 그 다음에 검찰,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자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차례에 걸쳐서 민정수석을 했고 한 차례 비서실장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운명이다 등등등 책에 보면은 본인이 그래서 대통령 되기 전 얘기입니다. 계속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다 한탄하면서 꼭 이거 못해서 우리가 망했다. 이거 못해서 우리가 망했다. 얘기하는 것이 뭐냐니까 검찰 힘 빼는 겁니다. 그다음에 검찰을 하고 경찰을 분리하고 검찰을 갖다 통제하고 즉 검찰을 갖다 손에 장악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2월 25일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니까 당시에 강금실 법무장관, 사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어떻게 보면 얼굴 마담격이었고 실제 그것을 조정했던 것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수석입니다. 문재인 수석이었죠. 그것이 바로 검사와의 대화, 즉 평검사와의 대화인데 그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중인 환시리에 국민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검사한테 흔한 얘기로 온갖 망신을 당했습니다. 망신을 당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민원 청탁 부탁했다고 보니까 대통령께서 그거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찔러버린 거 아니에요. 찔러버린 거죠.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한테 청탁했다. 우리 그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청탁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그때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바로 그 사건인데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문재인, 조국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완전히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수님. 대한민국에 지금 검찰이 약해서 전직 대통령 못 잡았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약해서 지금 전직 대법원장 못 잡았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약해서 경무관급 이상 경찰 손 못 봤습니까? 아닙니다. 뭐냐니까 검찰과 법원과 경찰을 갖다가 그리고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 세 사람을 이 세 기관의 장들을 갖다 감찰할 수 있는 감찰반이 필요했던 겁니다. 청와대 직할의 감찰반. 그것을 우리가 말해서 언필칭 공수처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수처 만들기 위해서 근데 공수처 미끼를 던진 건가요? 이 공수처를 만들자니 야당들이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중에 국민의당 계열들 예, 예, 이쪽에 야 너희들 지금 보면은 선거에서 지역구 선거에서 한 명도 안 되잖아. 예, 예. 근데 이거 연동형 비례대표죠. 이거 심상정이 만들어 온 건데 이게 되게 복잡해. 이거 심지어는 정치 구단인 박지원도 몰라. 그럼 박지원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나도 모르겠다고. 심상정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선거법 그 복잡한 내용 국민은 알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가로열고 가로다고 국민은 개 돼지니까 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렇게 하면 저 바미당 같은 경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뭐 정당 지지율이 있을 테니까 최소한 비례대표 한 20석 얻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정의당도 한 20석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끼 삼아서 어쨌든 공수처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4.3 창원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불이 꺼졌나 싶었는데 역시 우리나라 속담이 틀린 게 없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 어떻게 또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수처 신설을 미끼로 해서 네. 말하자면 공수처를 관철하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 거기에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당신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은 바미당이라든가 민평당 이 작은 당들도 다 살아날 수 있다. 네. 당명을 유지할 수 있다. 간판을 그렇죠. 그렇게 이제 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네. 뭐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론 뭐 언젠가는 또 100년 집권론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그러한 장기 집권을 위한 플랜을 착착착 진행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법원도 사실상 무력화됐어요. 무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헌재도 장악했어요. 선관위 선거를 공정 관리하는 선관위 상임위원을 조혜주 씨를 네. 아예 뭐 청문회도 없이 명합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대선 뭐 캠프에 있었던 분 아닙니까 특보로. 맞습니다. 대통령. 그렇게 다 장악했어요. 근데 검찰 이 검찰 조직 경찰은 뭐 쉽게 다룰 수 있는데 검찰 조직이라는 것은 정권이 힘이 빠졌다 하면 이제 칼을 들이대니까 네. 그걸 지금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검찰까지도 확실히 쥐어야겠다.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가 이제 생기면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 이런 거 한 7천여 명이 대상인데 그 중에 이제 6천 명 이상은 바로 기소권까지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헌법에 있는 검찰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제일 큰 권한이 기소권인데 그렇죠. 그걸 그 공수처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도 꼼짝없이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 말하자면은 장기 집권의 플랜이 완벽하게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20년, 30년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선거법 개정도 네. 이런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 정의당 네. 이런 쪽에도 유리하지만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2중대, 3중대, 4중대라고 하는 비판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여권 정당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민주당과 이 정당들이 합치면은 그동안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것이 의회예요. 네. 의회. 네. 의회의 권력까지도 완전히 장악하는 사실상 민주당이 과반을 얻지 못하더라도 친여 야당들, 친여 야당도 아니죠. 친여 여당들을 묶어가지고 의회까지도 장악함으로써 장기 집권 플랜을 완성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우리 고 교수님 말씀대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보면 얼마 전에 260석 그냥 나온 얘기 아니라니까요. 아니 제가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해찬 대표가 이분이 보니까 이제 7선 7선이죠. 6선. 7선인가? 7선인가? 서청원 의원이 8선이고. 예. 자, 이해찬 의원이 1952년생입니다만은 7선 의원 하시다 보니까 요즘 조금 보면 깜빡깜빡 하시는지 천긴수를 하세요. 맞아요. 가끔. 이 양반이 천긴수를 잘합니다. 아까 오늘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세요. 자, 지금 문재인 정부 2년 만에 정말 놀랍게 빠른 속도로 언론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완전 장악했죠. 딱 장악 못한 게 하나 있죠. 유튜브. 예, 유튜브만 지금 장악을 유튜브는 못했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다음에 권력기관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핵심입니다. 자, 권력기관은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 남은 것은 노무현 정부 말기 돼서 이른바 검경 국세청이 등 돌리고 결국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에 검찰의 압박 수사에 목숨을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추억들. 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은 권력기관. 아까 말씀하셨지만 2,200명 검사, 3,000명 판사, 거기다가 보면 경찰의 고위 간부들, 경무관급 이상이죠. 경무관급 이상입니다. 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24시간 감찰하는 게슈타포를 만들겠다는 게 공수처입니다. 게슈타포예요. 꼼짝을 못 하죠. 북한으로 얘기하면 뭔 줄 아시죠? 북한에 보면 가장 강하던 정치 보위부, 사회안전성 간부들 거들먹거리고 다니도
누구 한 방에 끝납니까? 조직 지도부 감찰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런 셈이에요. 그 지금. 조직 그런 지도부 조직은. 감찰을 만들겠다는 게 공수처입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권력기관 꼼짝 못합니다. 예. 자, 여기 아까 선거법 개정 말씀하셨잖아요. 이 선거법 개정을 해놓으면요. 물론 참고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들면 일당인 민주당은 절대 과반은 못 넘습니다. 이 당은. 그렇죠. 예. 군소정당이 이 남발하니. 근데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정당 뭐 5당이니 6당이니 하지만 간단해요. 한나라당하고 자유한국당이죠. 한나라당 뿌리가 쭉 뻗어가고 나온 것이 옛날 한나라당의 뿌리가 새누리당 뿌리가 새누리당에서 이제 박근혜 새누리당이 무너지면서 세 개로 쪼개진 거 아닙니까? 예.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이른바 바른정당 계열, 그다음에 조원진 혼자 독고단위를 뛰고 있는 대한민국당 이거 다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거 다 합쳐봐야 몇 명 돼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민주당 계열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 계열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예. 그다음에 민평당, 예. 그다음에 민평당에 예를 들어서 민평당에 누굽니까? 박지원 의원 원래 같은 한솥밥 먹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민평당이 14석이고. 예. 그다음에 바른정당, 국민당 계열이 있어. 국민의당 계열이 있습니다. 그게 한 박주선 10여 명, 국민의당이 훨씬 많죠. 많죠. 한 20몇 명 됩니다. 바른정당 계열은 한 10여 명뿐이 안 되고. 바른정당 계열이 8명인가 되고 예. 이쪽에 뭐 이게 다 합치면요. 항상 얼마니까 정확히 60%에서 65%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은요. 바로 민평당, 국민의당 계열 이쪽 2중대, 3중대에서 바로 이해찬 의원이 얘기한 대로 50년 집권, 100년 집권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일본의 자민당의 장기 집권. 40년, 50년 집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5년 예. 체제예요. 거의 반세기. 저쪽 독일이 바로 연동. 삼인당. 그렇죠. 예. 항상 연합체로 하거든. 조그만 정도의 연합에서 늘 합니다. 그래서 콜 총리 예. 거의 20년 가까이 했죠. 그렇죠. 지금 이 메르켈 총리 메르켈 총리도 거의 지금 15년 4선이죠? 4선인가 되죠. 그러니까요. 그거 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 오늘 나왔습니다. 이해찬 의원, 이해찬 대표 천기 누설이 너무 심하다. 그 양반이 네. 보통 분이 아닌데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260석도 240, 그냥 한 그런 소리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역구 240, 비례대표 20에서 260. 그러니까 바른미래, 민평당, 정의당까지도 다 자기 편으로 본 것이죠. 다 우리 것이다. 그 교수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요거 2중대, 3중대 요것도 맛있지만은 이해찬 260 얘기를 일단 자 보세요. 이제 오늘 슬그머니 되면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은 지금은 대한민국당이 조원진 하나지만은 예. 이런 친박 정당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또 큰 변수예요. 친박 정당이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주냐 안 풀어주냐 하고 있는데 안 풀어준다고 이렇게 지금 쇼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적당한 시점에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친박, 신당이 생기도록 만들고 그렇게 될 경우 이 수도권 선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가 제일 많고 의석수도. 그렇게 되면은 수도권에 있어서는 민주당 하나 있고 야당은 한국당, 친박신당, 바른미래당 뭐 민평당은 이쪽에서는 뭐 안 될 테고 이렇게 하면은 표를 나눠 먹어 갖고 민주당이 가만히 앉아서 대부분 장악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늘 협조해주는 정의당, 얘는 통진당 후신입니다. 예. 정의당은 최소한 정당저 득표 8%가량 되거든요. 그러면 300석이 8%는 38이 24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50% 연동도 12석입니다. 자, 가장 득을 보는 데는 이제 정의당이고 심상정이고. 정의당이라는 결국은 민주당과 그냥 한 편이니까요. 한편이니까요.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구 경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TK 지역은 PK 지역 가면 지금 PK 지역은 원래 모습이 6대 4입니다. 즉 보수가 6이고 이거 우파 세력이 6, 좌파 세력이 4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되고 지방선거에서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친박 정당이 나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PK 지역에서 자유한국당하고 친박 정당하고 디귿다 싸우는 가운데 절묘하게 35대 25로 나눠 먹으면은 나머지 45든 민주당이 다 먹어요.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260이 가능하다니까요. 대구 경북 빼고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는 요즘 조금 보니까 옛날만큼 긴장이 덜 하신 것 같아. 계속 천기를 누설하고 계셔. 이제 문제는 네. 한국당인데 한국당은 지금 의회 쿠데타다. 네. 그래서 20대 국회는 이제 앞으로 없다.
이런 상황으로 갈 경우 네. 패스트트랙을 추진을 하면은 네. 국회를 보이콧하겠다, 강경 투쟁을 하겠다 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네. 아마 많은 국민들이 말로만 그렇지 하는 생각들을 가질 거예요. 아직도 웰빙 정당 체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황 대표님은 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건지 또 어떤 전국이 펼쳐질지 좀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니, 황 대표라면 저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황교안 대표 말씀하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 사실 지난 토요일 날, 예.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중심이 되어서 이른바 뭐 문재인 스톱, 다음에 뭐 맞겠다고 장외 집회 있었습니다만은 뭐 평가들은 뭐 그만하면 처음 하는 황교안 대표로서는 뭐 했다는데 아직 그 정도 갖고는 약하고요. 지금 보면 앞서 우리 저 고영신 선배님하고 저하고 그동안 쭉 지금 짚어드린 대로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 공수처, 선거법 개정은 그야말로 종신 좌파 집권, 좌파 종신 집권을 위한 그런 어떤 밑그림을 착착착 쌓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웰비잉,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 정도의 투쟁 갖고는 안 됩니다. 예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5년 12월 9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을 갖다가 직권상정해서 강행 처리하니까 그때 박근혜 대표가 엄동설안의 53일간 그야말로 장외에서 연속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그 당시 김한길 씨가 막 원내대표였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손을 들고 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갖고 이게 패스트트랙 하면 단기 270일, 장기 뭐 330일 얘기하는데 그건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신임 대표나 그다음에 내년 총선까지 보면 원내대표를 맡게 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것은 본인의 어떤 뭐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린다. 만약에 이것 안 되면요. 이게 지금 저 심각한 얘기 말씀드립니다. 1933년 히틀러의 수권법으로 가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독일의. 근데 그 바이마르 헌법을 갖다가 무력화 시켰던 것이 당시 독일의 수상, 독일의 총리 히틀러였습니다. 힌덴부르크 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만 그 힌덴부르크 대통령 그 나중에 노쇠하고 사망할 그 무렵 되니까 수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1933년부터 히틀러가 패망해 죽을 때까지 패망해서 45년까지 선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독일은 선거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 전후에 독일 사람들이 그 철저한 반성으로 만든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그런 전후 좌우도 모르고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심상정이다. 뭐 제가 대학 동기입니다만은 심상정이다. 특히 손학규 대표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떻게 정치적 명맥 이어가겠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갖다가 죽음의 문턱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 막아야 될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자신이 뭐 내 대통령 되느냐 마느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일념만으로 목숨을 거세요. 시청자 여러분, 황태순 대표께서 정말 여러 가지로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셨고 또 한국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아주 힘을 줘서 바른 방향을 제시를 해주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현 문재인 정권은 이런 권력 장악이랄까 또 장기 집권 플랜을 착착 진행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언론도 사실상 입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튜브에서 여기 같은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계속 표시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 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